자, 안녕하세요. 예. 오정님. 이거 무슨 로또는 아니고 사전 등록 이벤트라고 고정님 선생님 계십니까? 예. 저는 그런 거 해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자, 문제를 좀 풀어보셨죠? 첫 주라서 좀 푸는 시간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냥 집에서 알아서 풀어오십시오. 알아서 풀어오시고, 주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순서는 정치사회 사상 하고 교과교육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사회 사상에서 통일교육론 같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나가도록 하고요. 문제를 좀 보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면, 첫째가 뭐냐면 그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에서 제가 낸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라는 거 한 개 하고, 다음에 그 서답형 시험으로 바뀐 다음에 예전에 객관식 시험에서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서답형 시험으로 바뀐 다음에 제가 그날 예시 답안이라는 걸 올립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은 답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올리는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채점을 해서 몇 점일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참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명제, 이 명제는 참입니다. 출제자는 학원에서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명제는 아주 자명한 참. 게다가 그 교육학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노량진이나 학원들 보면 교육학 같으면 선생님들 진짜 많죠. 많은데 윤리과 선생님은 거의 저 하나 아니면 뭐 한 분 더 계시고 그 정도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출제자가 출제하러 들어가면은 그 사설 학원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봅니다. 문제를 보는데, 교육학 선생님,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 낸 출제에 그러면은 이렇게 못 볼 가능성도 있죠.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다 봅니다. 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하지 않아요. 이 명제는 참이에요. 참이고, 그래서 결론은 이 명제 내에 함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낸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건 이건 자명합니다. 너무나 자명한데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대신에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이 동네에 어떤 수능의 국어 선생님이 구속이 되셨죠. 그 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해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제 인생관은 선하게 살진 않아도 악은 범하며 살지 말자라는 게 제 인생관입니다. 선하게 사는 거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전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명제를 보면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냐면, 제가 출제자는 학원에서 낸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건 참입니다. 참인데, 그런데 이 명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출제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건 참인데, 그때 출제하지 않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출제하지 않는 게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예 제가 출제한 영역하고 그 영역에 속한 내용 자체를 출제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2번째는 뭐냐면 그런 유형으로 출제하지 않는다. 그런 유형으로 출제하지 않는다인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여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제한 영역이나 그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으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서양 고대 윤리를 출제할 때 이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중세의 아벨라르나 이런 사람을 출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출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은 그 예를 들어 중세면 수많은 스콜라 철학자들 중에 한 명,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출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막 그 라이브니츠 모나드론 이런 데서 막 출제를 해야 됩니다. 출제를 하든지 그렇게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풉니다. 또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물론 시험제도 바뀌고 이렇게 문제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너무 낯설고 뭐 이렇게 좀 접하기 힘든 사람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80점 만점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비중은 작게는 5점에서 10점도 안 됩니다. 괜찮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거 버려버립니다. 이거. 왜냐면 그러면 70점이 남는데 만약에 요 5점에서 10점짜리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면 어떤 전제를 사용해야 되냐면 시험을 치는 모든 분들이 이 70점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푼다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다 풀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나머지 5점에서 10점에 해당하는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는데 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건 이 70점입니다. 이걸 못 풀어요. 이걸 못 풉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5점에서 10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시험을 치는 분들의 한 5% 미만밖에는 저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저건 당락이 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락 결정할 때. 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하시는 영역의 내용들을 더 깊게, 더 심화해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70점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 있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제자는 제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대신에 영역과 그 영역에 속하는 내용 관련해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벨라르를 출제해야 됩니다. 아벨라르를 출제해야 되거든요. 아벨라르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 과정 내에서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학자들을 출제 영역으로 삼아서 잘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월 달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출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보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1년 스케줄을 짤 때, 강의 스케줄을 짤 때 어떤 생각으로 짜냐면 문제풀이 과정까지 끝나면은 올해는 기출문제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을 끝나면은 아마 이론을 한 3번 정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스케줄을 짭니다. 그럼 3번 정도를 만약에 반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 스케줄을 짜거든요. 물론 잘 따라왔다라는 걸 가정해야 됩니다.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시험에 일정 정도 시험장 가서 그냥 시험 문제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답을 쓰고 결과를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짜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다시 한 번 더 보는데요. 이제 이미 7월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이렇게 접하는 건 아니겠죠.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리고 심화시키고 숙지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과정인데 가급적이면은 출제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를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풀이 과정이라서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의 유형은 아닙니다. 유형은 아니고 대신에 작년 시험 문제 유형을 보니까 재작년까지 그런 형태의 유형은 없었는데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서술형 문제인데 기입하고 서술을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은 문제가 그 유형들이 이렇게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형이면은 기입형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 심지어는 논술형 문제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유형이겠다 싶어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그 유형에 맞춰서 출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보면 기입형하고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실 때, 요 개념은 기입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 서술형 주제들 보시고, 우리 지금 논술형 시험은 그 일반적인 논술형 시험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길게서는 서술형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 문제 풀어보시니까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뭐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조금 문제가 이상한데, 갑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입니다.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그것의 의미를 활용하여 밑줄 친,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죠. 뭐 대충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의 성격을 설명하시오. 만약 훌륭함이 덕이 정신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이고 또 유익한 것이 필연적이라면, 덕은 정신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인데 유익한 것, 좋은 것이라면 훌륭함은 마땅히 무엇이어야 한다. 만약 이게 참이라면 훌륭함은 무엇이어야 한다. 덕은 무엇이어야 한다. 그건 모든 정신적인 것들이 그것들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 안에, 요 니은 안에, 니은입니까? 예, 니은 맞죠? 니은 안에 들어갈 것을 제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정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용기라든지 뭐 절제라든지 물론 다덕이지만 어떤 기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 그것들 자체는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해롭지도 않고, 이것이 덧보태졌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이 덧붙여졌는가, 보태졌는가에 따라 해롭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다. 어리석음이 덧붙여지면 해로울 것이고, 이것이 덧보태지면 유익할 것이고. 자, 이제 이 주장에 따르면 훌륭함은 어쨌든 유익한 것이기에 마땅히 무엇이어야 합니까? 지혜 아니면 지식. 그렇죠? 자, 이거 덕은 지식이다, 덕은 지혜이다. 요 소크라테스의 주장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덕은 유익한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덕이라는 건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의 탁월한 발휘일 텐데,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해롭지도 유익하지도 않지만 요것이 덧붙여지면 전부 유익한 것이다. 자, 그러면 덕은 유익한 것이라고 했으니 그것의 본질은 지혜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기억입니다.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활용해서 요걸 정의하라. 아레테는 에피스테메. 덕은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니은은 지혜이고, 훌륭함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을 영위를 위한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좋음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 자, 요걸 활용해서 그러면 요 개념을 사용해서 이걸 지금 정의하라 그랬잖아요. 정의하라고 그랬으면 이게 서술형 문제라 그러면 그냥 덕은 지식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걸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덕은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지식의 성격이 어떻게 되죠? 방금 보셨지만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참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참된 이성적 지식,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그렇죠? 그걸 지식이라고 하죠. 자, 그걸 소유하고 있는 상태,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조음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가 소크라테스에게 득개념입니다. 득개념.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갑과 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이고 병은 서양 현대 도덕 심리학자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을의 물음에 대한 갑의 입장을 이유와 함께 서술한 다음 밑줄 친 병의 주장의 근거를 갑의 윤리적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갑 모든 것으로 괄호와 함께 사고 파는 것들이 참으로 용기이며, 자, 뭐 사고 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덧붙여져야만 참으로 용기를 할 수 있고, 올바름일 것을 요컨대 괄호가 동반된 것이라야 참된 덕이다. 뭡니까? 소크라테스라는 걸 안다라면 아르테는 에피스테메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식 내지는 지혜. 자, 즐거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모두 덧붙여지기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것들이 지혜로운 지식과 떨어져 서로 교환된 것들일 경우에 그러한 훌륭함은 일종의 음영왕과도 같은 것이요 사실상 노예적인 것일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주제는 덕은 지식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보고 계십니다. 을 볼게요. 선생님, 훌륭함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그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에 보면 제자, 특히 메논 편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건 교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질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소피스트들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소피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덕은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거든요. 물론 그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덕이란 그 소위 말해 출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들이라고 뭐 변론술이라든지 아테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니까 소크라테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소피스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 소크라테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자, 이걸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게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논의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결론을 전제로 해서 또 결론적으로 덕은 가르칠 수 있다는. 왜? 지식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병 한번 봅시다. 이거는 콜버그의 주장이거든요. 덕은 여러 종류로 존재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그 종류에 있어서 하나이다. 뭡니까, 여러분? 콜버그 정의죠. 콜버그의 입장에서는 정의예요. 뭐 이상적 형식, 모든 덕의 이상적 형식이라고 이야기되는 정의일 텐데, 덕의 가르침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죠. 콜버그의 정기 입장은 덕론과 관련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론과 관련해서는 롤즈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칸트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발문 보셨으니까 발문에 따라 한번 써보면 일단은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뭐죠? 지식 혹은 지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요게 공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가 을의 물음에 대한 갑의 입장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이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이성작용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교수 가능하다. 교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에 의하면 훌륭함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덕과 지식은 본성상 동일한 것이고 지식의 소유는 이성활동의 결과물이므로 이성활동을 매개로 한 덕의 가르침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밑줄 친 병의 주장. 덕은 여러 종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콜버그가 소크라테스의 덕론 중에 소위 지덕일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 요것의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왜 덕이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종류냐,
하나의 종류냐. 그걸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쓰라라는 겁니다. 지덕일치. 자, 가백에 있어서 덕의 본질은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이죠. 즉 모든 개별적인 덕들은 지식의 개별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개별적, 예를 들어 용기라든지 뭐 절제라든지. 자, 개별적인 덕들은 다 나눠질 수 있으나 이것들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지혜나 지식이 결합되어야만 용기가 될 수 있고 절제가 될 수 있고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종류는 하나죠. 그래서 개별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지식이라는 동일한 종류에 속한다. 그러므로 덕은 본질적으로 덕은 본질적으로 종류에 있어서 하나이다. 그리고 콜버그가 소크라테스의 이 정신을 계승해서 그렇죠? 정의는 그 종류에 있어서 하나이고 이상적 형식으로서의 정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 2번 문제는 지금 살펴본 1, 2번 문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뭐 영역이면 이거는 뭐 거의 필수적입니다. 지덕일치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항 3번 문제. 가를 주장한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입장에서 학생 이의 주장 기억을 비판하고 인간의 참된 행복의 본질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활용하여 물음 니언에 대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밑에 뭐 나 부분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제시물 한번 가져다 써봤는데 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한 것은 이것이라고, 즉 훌륭함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밖의 것들로서 제가 대화를 하며 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캐물어 들어가는 중에 여러분께서 듣게 되시는 것들에 관해서 날마다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캐묻지 않은 삶은 사람에게 살 가치가 없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아마 윤리학의 역사에서 몇몇 유명한 주장이 있을 텐데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주장입니다. 캐묻지 않은 삶은 사람에게 살 가치가 없다. 자, 이 주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요. 이런 말을 하는 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더더욱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마 캐묻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 살 가치가 없다라는 문장을 보면 아, 소크라테스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몇몇 유명한 주장들이 있죠. 뭐 이거 있고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 또 어떤 거 있죠? 무지해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 중에 제가 가진 것을 선용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선용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요거 주장할 때 가진 것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가진 것을 선용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왜 소크라테스 이 주장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글을 읽지 않고 요걸 그냥 문장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오용을 하죠. 오용을 하죠. 그 대표적인 오용 경우가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군사정부 시대 때 그 주장했던 사람들 꽤 됩니다. 그 대학생들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악법도 법인데 법을 지켜가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절대 없어요.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학생 2의 주장 기억을 비판하라. 기억 뭐든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 오늘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삶의 최고 목적은 행복일까요? 하니까 학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최고 목적, 소위 최고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선생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학생이 경제적 부의 소유가 행복의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놓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속으로 이야기하든 한국 사람들 상당한 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물었거든요. 자, 경제적 부의 소유가 행복한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거든요. 자, 이 문장을
이제 비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판 대상 찾아야 되죠. 비판형 문제는 여러분 서술형 시험에 보면 비판하라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먼저 찾아야 될 건 비판 대상을 찾아야 되죠. 무언가를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비판 대상은 보통 제시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제시문에 주어져 있다라면 문제가 뭐냐면 이 제시문에 그대로 아주 명정적으로 문장이 주어져 있으면 좀 쉬운데 찾기가 쉬운데 그 함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제시문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번의 해석을 거쳐서 비판 대상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확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 부의 소유가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일단은 문장으로 다시 한번 고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인간의 최고선인 행복이 경제적인 부의 소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먼저 비판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비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지금 우리 시험 형태 같으면 비판 근거를 발문의 형태든지 뭐든지 간에 주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가 제일 까다로운데요. 제시문 두 개를 다 줘놓고 각각의 제시문에서 한쪽은 비판 대상이고 한쪽은 비판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제시문을 주는데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지고 함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그때는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요게 지금 뜬 게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비판 근거는 소크라테스의 윤리 이론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행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전체 이론들 중에 윤리 이론들 중에 이 행복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비판 근거로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비판이 가능할 테니까. 자, 이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소크라테스의 행복주의 중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행복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이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론은 득복일치선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이론은 득복일치선인데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득은 곧 지식이니까 지득복일치설이라고 보통 불려지죠. 자, 요 지득복일치설의 내용이 아마 비판 근거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겁니다. 활용해야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복은 최고선입니다. 인생의 궁극 목적이라는 건 소크라테스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소크라테스의 이건 소크라테스의 생각만도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만이 아니고 거의 서양에서 이 덕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덕이란 좋은 겁니다. 덕이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덕이란 무엇이냐면 이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 그것을 갖춘 자를 언제나 좋은 상태에 있게 하는 거든. 이걸 갖춘 자를 언제나 선한 상태, 좋은 상태로 있게 하는 것. 이게 덕입니다. 덕이죠. 자,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직접적으로 좋은 개념, 즉 선과 연결이 됩니다. 덕이란 그걸 갖춘 자를 선한 상태에 있게 한다, 언제나 좋은 상태에 있게 한다라는 생각이죠. 덕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악하게 하면 그건 덕이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기가 여러분을 악하게 하면 그건 덕이 아니에요. 그건 아마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든지 이런 걸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게 용기의 덕이라고 하면 용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요. 덕으로 인해 그 덕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자, 이건 뭐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선이거든요. 자,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으로 인해 악하게 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개념상으로도 불가능하죠. 선에 의해 무엇인가가 악하게 된다는 건 개념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나중에 중세 같은 데 가면 행위의 책임 문제 같은 거 할 때 완전선으로서의 그 신으로부터 악이 나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으로부터 그 선으로 인해 어떤 것이 악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개념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자, 그런데 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행복은 맞다. 인생의 궁극목적이라는 이야기는 인생의 최고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선으로 인해 최고선이면 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선인데 이 선으로 인해 사람이 악하게 된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러면 경제적인 부가 행복이고 인생의 궁극목적이라면 그 경제적인 부로 인해 그걸 소유한 자가 악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자체로 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최고선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자, 경제적 부는 선용될 수도 있고 안 용될 수도 있죠.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걸 선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 선이 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악용하겠죠. 그래서 돈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돈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 정말 많죠. 자, 따라서 경제적 부의 소유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자, 최고선 개념의 기초에서 이끌어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행복이라든지 뭐 기타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 외적으로 좋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축적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오로지 정신적인 것이다. 내적인 것이고, 그래서 뭐 경제적 부라든지 신체라든지 뭐 미모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 외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이렇게 소유 정도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건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일 수가 없고요. 행복은 오로지 정신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에서 선생님의 물음,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물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쓰라는 건데요. 쓸 때 어떻게 해요? 행복의 본질에 대한 입장에 근거해서 쓰라는 거죠. 뭐 이런 조건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아마 이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행복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쓰지 않으면 안 될 텐데요. 자, 요건 이걸 전제로 써야 됩니다. 이걸 전제로 가져다 써야 되겠죠. 소크라테스의 이 입장. 자, 볼까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란 부정방종과 같은 영혼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자, 이 상태는요, 어떻게 마련되죠? 어떻게 마련되죠? 오직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기술, 소위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혜, 지식. 소유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획득되는 거.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이거라 그랬죠. 지와 덕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거든요. 소크라테스한테는 복도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해요. 복도, 행복도. 그러니까 지와 덕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행복도 그것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덕복 일치설이라는 이야기는 지, 덕, 복이 따로따로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본성상 다 다른 것인데 이게 어떤 조건 하에서 결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덕복 일치설은 요 세 개념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예요. 요 세 개념은 지식을 소유한다, 덕을 소유한다,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행복을 소유한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는 정의하든 같은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결론이. 자, 이게 지덕복 일치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일치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기억 니언에 들어갈 용어를 활용하여 도덕적 행위와 악행의 근본 동기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서술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밑줄 친 주장의 오류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지행일치설.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설. 읽어봅시다.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너 알고 있다며, 선이 무엇인지 안다며, 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왜 여기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냐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아는데 즐거움과 괴로움을 이기질 못해서. 쾌고라는 감정, 즐거움과,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제력 없음이라는 개념은 주로 쾌락이나 고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쾌락이나 고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절제와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무절제는 절제의 덕이란 쾌락과 고통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덕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유사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감정 때문에, 알긴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런 감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기억에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니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참 유명한 주장인데요. 예전에 이건 기출문제의 제시문으로도 쓰이기도 했고 그만큼 유명한 주장이란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 제시문으로 쓰이는 주장들은 굉장히 유명한 주장입니다. 그 학자한테는 굉장히 주장. 자, 이분은 지금요, 자신이 무엇인가가 그 자신에게 좋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그런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감정 때문에 지는 게 아닙니다. 이분한텐 뭐 때문에 지죠? 무지 때문에 지는 겁니다. 지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그런 감정을 이겨내는 것은 지혜 아니면 지식이다 랍니다. 기억은 무지, 니언은 지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발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기억 니언에 들어갈 용어를 활용하여 도덕적 행위와 악행의 근본 동기. 자, 쓰라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논지는 확보되어 있죠. 자, 도덕적 행동의 근본 동기는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아니죠. 전형적인 아주 급진적인 주지주의자거든요.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요? 도덕적 지식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지식의 성격은요,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요, 그것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이죠. 지식이고, 반대는, 악행의 반대는요?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아니죠. 무지죠. 다른 이야기하면요, 요것의 결여, 지식의 결여, 무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만약 도덕적 행위의 근본 동기에 대한 이 입장을 서술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밑줄 친 주장의 오류 뭐였습니까? 밑줄 친 주장은 뭐였습니까? 아는데도 감정 때문에,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라는 주장의 오류를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시답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걸 실천하게 된다. 그런데 덕과 그것에 근거하여 나타난 도덕적 행위는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으로 훌륭한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실현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이성이 부여하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덕있고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은 결코 부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성이 부여하는 지식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되고, 반면에 악행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을 해치는 것을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행위한 사람으로서 그의 행위의 궁극적 원인은요,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지식의 결여, 무지죠. 무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즐거움과 괴로움과 같은 감정이 도덕적 지식과 행위 사이의 불일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도덕적 지식이 실제로
참된 도덕적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구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 원래 그 소크라테스는 이 자제력 없음 현상을 부정합니다. 이런 현상은 없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현상은 없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으나 감정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에 반하여 행동하는 그런 사태는 없다. 그런 사태는 없다. 이 자제력 없음이라는 현상은 없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중에 보시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논박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자제력 없음 현상을 부정하는 주장을 논박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경험에 맞지 않다는. 경험에 맞지 않다. 경험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논의를 해요. 그렇다면 자제력 없는 상황에서의 암과 무지의 성격이 뭐냐 뭐 이런 복잡한 논의를 하거든요. 복잡한 논의를 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자제력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는 무지에 빠져요. 무지에 빠져요. 그런 점에서 뭐 무지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근데 알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알지만 술 먹고 필름 끊기면은 아니면 정신 잃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걸 그 순간에는 싹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상태만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무지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래 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논변이에요. 논변인데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신에게 지는 건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진다고요? 무지 때문에 지시고 자신에게 이기는 건 뭐 때문에 이긴다고요? 지식 때문에 이겨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즐거움이나 고통에 지지 않아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 생각이거든요. 자,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행합일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 내용. 자, 지덕복일치설, 지행합일설. 자, 요거 내용들 있죠. 내용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관련해서는. 5번 문제 볼까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한 3년간 뭐 문제풀이 하면서 그냥 동일하게 문제 낸 겁니다. 저 대화법 관련되어 있는 건데 출제를 잘 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 서다평 시험에 이 대화법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낸 적은 있어요. 낸 적은 있어서 그냥 대화법 성격만 한번 알고 넘어가자. 아래 대화를 읽고 소크라테스와 소년의 교수학습 활동은 소크라테스의 진리인식을 위한 방법적 절차 뭐죠? 소위 대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디알렉티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법입니다. 방법적 절차라고 되어 있죠. 차선의 항해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냥 바로 알아버리면 되는데요. 우리는 다 근기가 약해서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이성을 그냥 그대로 타고난 사람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겠으나 보통 인간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이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필요한 과정인데 그래서 차선의 항해술이라고 불러요. 최선은 아니에요. 차선인데요. 그래도 모든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자, 대화법 혹은 문답법이라고 불려지는 대화법이라 해도 문답법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건 두 가지 절차가 있죠. 하나는 어떤 절차죠? 첫 번째 절차가 논박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산파 단계가 될 거예요. 산파술이라고 불려지는 단계가 있죠. 논박 단계는 진리를 향한 출발점이 되는 단계예요. 이건 의견을 이렇게 털어내는 정신에 우리 정신에 있는 갖가지 잘못된 관념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를 편견으로 이끌고 있는 갖가지 잘못된 관념들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 그것이 잘못되었다.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밝혀내는 단계. 그래서 정신에서 다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단계죠.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 무지의 자각 단계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 털어냈으니까 이제 정신을 순수하게 만든 겁니다. 칸트 말대로 이제 순수한 이성이 된 거죠. 자, 다 털어내고 정신을 순수하게 만들었죠. 만들면 이제 공동 탐구를 합니다.
공동탐구. 그래서 진리에 대한 공동탐구 과정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단계. 그 스스로 애를 낳는다. 그리고 옆에 선생님은요, 산파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겠죠. 애를 낳는 건 여성들이 낳는 거고, 산파는 그냥 애를 낳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역할은 애를 낳는 걸 도와주는 것이죠. 소위 말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같이 하고 공동탐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맨혼편에 나와 있는 맨혼편에 하인, 그러니까 소년 하인이에요. 예전에 이 맨혼편 번역하셨던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업이 그 맨혼편 영문판이 있어요. 그 옥스포드에서 나온 영문판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번역해 가서 발표하고 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맨혼을 번역했는데 이제 후배가 하나 이렇게 번역했는데 노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소년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노예가 아니야, 하인이야. 화를 바로 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인하고 또 노예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는지 뭐 노예라고 번역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던데 그러면서 뭐 히라보 단어가 좀 다르대요. 슬레이브하고 뭐 이렇게 뭐 좀 다른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하인이랍니다. 노예라고 말했다가 뭐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생님은 대학원 수업 이렇게 그 텍스트 옛날 고전 텍스트 같은 거 읽을 때 그 수업을 하면은 책상 하나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냥 이 정도 책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대학원 수업을 앉아서 하시는데 그 앞쪽에다가 판본들을 다 늘어놓고 수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영어 판본, 독일어 판본, 그 히라보 원판본 이렇게. 근데 영어 판본도 하버드에서 나오는 판본이 있고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판본이고 판본이 다 달라요. 그걸 쫙 늘어놓고 수업을 하시면 쫙 늘어놓고 이렇게 옥스퍼드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네. 뭐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시는데 장난 아닙니다. 근데 괜히 또 노예라고 그랬다가 요거도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인입니다. 하인 소년인데 그 친구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상기슬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상기슬 설명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하인은 일자 무식이거든요. 기하학을 공부해 본 애가 아니에요. 하인인데 뭐 노예라고 상관없고 태어나자마자 일만 하고 뭐 그랬던 애입니다. 그래 기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던져요. 질문만 던집니다. 질문 던져서 뭐 이런 겁니다. 1 이렇게 있고 이거면 루트 2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죠? 기하학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공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요게 1이고 요게 1이면 이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루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걔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만 던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질문 하나 던지면 거기에 답하잖아요. 그 질문에 따라서 또 적합하게 질문을 던져요. 던지고 결론적으로 이 하인이 이건 루트 2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걔는 수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 원래 상기서 설명할 때 소크라테스가 직접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자, 봐라. 진리는 내재한다. 쟤는 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맨혼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소크라테스, 얘야, 내게 말해보렴. 내 말은 두 배 되는 변으로부터 2배 되는 면적의 도용이 생긴다는 게지. 자, 그 이전에 이 하인이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내 말 뜻은 이거야. 한쪽은 길고 다른 쪽은 짧은 게 아니라 이 도형처럼 모든 변들을 같은 것들로 갖되 이 면적의 2배, 즉 8평방 피트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면적의 도형이 여전히 그 2배의 변으로부터 생기게 된다고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아. 따오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못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하인만도 못해요 지금. 못한데 어쨌든 간에 하니까 제겐 그렇게 생각됩니다 라고 이 친구가 말을 했죠. 자, 이제 얘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질문만으로. 자, 이제 옆에서 맨혼이 보고 있었어요. 지금 상기설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었어요. 맨혼이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왜 상기인지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보여주겠다라고 소크라테스가 하인 데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봐라 맨혼. 다시금 생각해보고 맨혼 다시금 이 소년이 이제 상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처음에 그는 8평방피트 도형의 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네. 지금 모르고 있던 말일세. 그렇지만 그땐 적어도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 따라서 대담하게 아는 자로서 대답했네. 자, 또한 당황해 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 그러나 이제 자신이 당혹해함에 생각을 미치고 따라서 자신이 모르고 있듯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네.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소크라테스가 어떤 질문을 계속 던져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하인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네. 처음에는 자기가 안다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됐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이구, 예시답안이 잘못됐네요. 논박입니다. 논박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논박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소크라테스의 입장만 보면 논박 단계에 와 있죠. 주장만 보면. 자, 논박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플라톤? 자, 여러분 정리를 합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지덕일치설, 또요, 지덕복일치설, 다음에 지행일치설. 자, 뭐 이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아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으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플라톤 한번 볼까요? 플라톤. 가다는 어느 서양 고대 사상가의 원문의 일부이고 나는 그가 제시한 선분의 비율을 도식화한 것이다. 적어도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선분의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면 플라톤이구나 100%라고 아실 겁니다. 일단 가다부터 한번 볼까요? 가다부터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그래도 저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사물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도 아름다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뭐인 것 자체. 국가편 보면 이 대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우리 플라톤이 뭐인 것 자체, 그러니까 뭐인 것들이 아니고 뭐인 것들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뭐인 것들은 아니고 개별적인 뭐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뭐인 것 그 자체. 이걸 이데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뭐인 것 자체, 형상.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 아름다운 그 자체. 자, 뭐 그런 아름다움 자체는 따로 있으며 아름다움 자체를 아름다움의 이데아라 했습니다. 자, 2009년도에 나와 있던 기출 그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봤고요. 다 봅시다. 온 자연이 동족 관계에 있고 또한 호는 모든 것을 배웠으므로 산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만이라도 니언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법은 없네. 만약에 그가 용기 있고 탐구함에 있어서 지치지만 않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릇 탐구하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 아까 첫 번째 문장 뭐라 그랬습니까? 호는 모든 것을 배웠다. 따라서 무엇을 탐구한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상기다. 상기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요구사항은 볼까요?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자, 밑에 나 보시면 선분의 비유거든요. 두세 개의 이론의 기초에서 인식과 존재를 대응시키는 겁니다. 인식과 존재를 대응시키는 건데요. 한 세계는 어떤 세계죠? 현상들의 세계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그리고 인식과 관련해서는요, 오직 감각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세계들이고, 한쪽은 이데아에, 그러니까 소위 지성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세계들이죠. 이렇게 두 개로 일단 쪼개놓고 존재,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되고 있는 존재의 위계, 그러니까 위상에 따라 이거 다시 두 개 나눠요. 한쪽은요, 요건 그림자, 그러니까 현상을 다시 모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굴의 비유에서 보면 동굴 안쪽에 그 실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인형들이 있으면은 그 비친 그림자, 이거 다음에 이쪽은요, 그 실물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원리로부터 연역해서 나오는 것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추론의 결론들, 논증적 지식들, 그러니까 소위 논증적 지식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연역적 지식들, 이런 지식들이 있겠고, 이거는 높은 데로 올라가지는 못하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원리를 전제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한쪽은요 누스가 그대로 찍고 나는 이데아가 있죠. 제가 그러면 요 선분에 보면 기억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인식 대상으로 이데아가 들어가죠. 이데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가 이데아죠. 이데아가 되고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니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사용하여 이 이데아를 설명하라. 이데아의 성격을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니언에 공통으로 들어갈 건 뭐라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대표적인 인식론. 진리는 소위 말해 그 선험적 인식론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외적인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선험적인 지식들이 존재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기라는 이제 서양의 합리론의 아주 큰 전통 하나가 형성된 겁니다. 이거 뭐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전통 안에 다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자 상기입니다. 그러면 요 개념 사용해서 요거 설명하라는 겁니다. 요거 성격.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이데아다. 이데아는 모든 인간의 정신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인간은 그러한 이데아를 순수한 지성의 작용만을 통해 직관함으로써 즉 지성의 힘만으로 선천적인 이데아를 상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인식을 획득한다. 자, 이데아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도덕적 본이 되는 것이고, 그 정치에서도 본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상기라는 단어를 통해 이데아의 성격을 서술할 때 그 조건을 좀 줄여놨습니다. 상기를 가지고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들어갈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고 그것이 도덕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 행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정치와 도덕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이죠. 모든 현상 세계의 본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의 본이요. 본이죠. 이런 개체들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개별적 존재자들을 그렇게 존재하게끔 하는 근원이고, 존재의 근원이자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실천과 관련해서는 정치의 영역이 있었던 도덕의 영역이 있었던 그것은 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덕적 삶의 영유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이 이데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기준, 표준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도덕적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것은 옳거나 그런 행위, 좋거나 나쁜 행위를 판별할 때 근거가 되는 도덕적 표준의 역할을 합니다. 본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기준, 표준. 자, 이런 역할을 한다. 한 문제만 더 보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제는 플라톤과 관련해서 여러분 알아둬야 될 이데아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이데아설이면은 지금까지 출제된 것도 봐도 그렇지만 이 이데아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데아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톤한테는 좋음의 이데아라고 불려지는,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라고 불려집니다. 아마 출제가 된다면 이 좋음의 이데아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면 제가 봐서는 거의 90% 이상은 기평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그 명징한 그 정의가 플라톤의 저작에 없어요. 플라톤의 저작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정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학회가 있으면 그 정기적으로 학회를 하게 되면은 그 학회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정해지면 이 논문에 대한 비평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비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례적으로 정말 훌륭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고대 전공자 한 분이 이 좋음의 이데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던 이 좋음의 이데아를 나름 정의하겠다.
라고 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 학회 발표할 논문을 썼어요. 여기 비평자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성깔이 보통 아닌 분이에요. 아닌데 비평문을 그 학회하면 학회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 비평문을 썼는데 아예 대놓고 뭐라 썼냐. 이 논문 왜 썼냐. 논문의 그 주제는 조음의 이데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나도 밝혀내지를 못해놓고 무슨 의도로 쓴 논문이네 라고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해냈어요. 거기다가 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조음의 이데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건 지금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플라톤 전체 저작 내에서 아주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음의 이데아가 출제가 된다라면 관련이 출제된다면 거의 한 90% 이상은 그 기입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보게나 글라우콘, 그 플라톤의 형입니다. 글라우콘은 형인데 이전의 비유, 동굴의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앞서 언급된 것들에다 적용시켜야만 하네. 시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감옥의 거처에다. 자, 지금 동굴의 비유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각을 통해 드러나 소위 말해서 감각에 의해 보여질 수 있는 거, 알려지는 거. 감옥의 거처에다 비유하는 한편으로 감옥 속의 불빛을 태양의 힘에다 비유함으로써 말일세. 그리고 위로 오름과 동굴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경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동굴 빠져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위에 오름과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의 구경을 자네가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영역으로 아시죠? 동굴 밖세계, 소위 그 지성에 의해 알려지는 세계 영역으로 향한 혼의 등정으로 간주한다면 자네는 내 기대에 적중한 셈이 될 걸세. 자네는 이걸 듣고 싶어하니 말일세. 그렇지만 그게 진실인지 어쩐지는 아마도 신이나 알 걸세.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으니 즉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각보 끝에 보게 되는 것 뭡니까? 동굴의 비유가 있다면 이제 동굴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지성에 의해 알려지는 세계로 나갑니다. 나가면 동굴의 비유 보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보면 나무도 있고 나무의 그림자도 있고 그 위에 뭐가 떠 있죠? 이렇게 태양이 하나 떠 있죠. 소위 태양의 비유라고 이야기도 있죠.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이데아를 상징을 합니다. 여럿 이데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아는 유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그리고 문제가 돼요. 악의 이데아가 있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플라톤한테는 뭐 어쨌든 간에 여러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들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라고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태양 이게 상징하는 게 뭐죠? 조음의 이데아입니다. 이게 조음의 이데아. 그러나 일단 이를 본 다음에는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요. 그렇죠? 원인이고 또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는 빛과 이 빛의 주인을 낳고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영역에는 스스로 주인으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요. 그리고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 하는 자는 뭘 봐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조음의 이데아를 봐야 되죠. 자, 요게 그 국가편에 나와 있는 조음의 이데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대목 하나이고 또 보통 그 조음의 이데아 또 그 전에 아마 정권에 보면 이제 모든 존재하는 것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 다음에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거든요. 하는 것 조음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